민주화의 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4천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이게 30% 초과분의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코스피는 물론 코스닥 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차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는 상생 협력 부족 때문에 SK는 매출 부진 등 관리 역량이 미흡한 탓에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 투자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금융상품 판매와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화의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고인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정재계 인사를 비롯해 일반인 등 4,400여 명의 조문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터키 등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여야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다녀갔고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박지원 의원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신념과 결단력을 가지면서도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관계자 등 재계 인사들도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이 문상했습니다. 오후 5시쯤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 등 정경련 회장단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오전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일반 시민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해 나흘간 운영합니다. 김 전 대통령 고향인 경상남도는 도청 현관앞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일반인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첫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고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갈 곳을 잃은 개인들의 돈이 달러화 투자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시중은행의 달러화 예금이 10억 달러가량 늘어났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IBK기업, NH농협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0월 말일 기준으로 9억 1천만 달러가량 증가했습니다. 10개월 사이 증가폭은 28%에 이릅니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했다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원화로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개인 달러 예금이 급증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달러값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시장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환차익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개월째 역대 최저인 연 1.5%에 머물면서 다른 상품으로는 사실상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환차익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달러 예금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몰린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 앞으로의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6일이나 이때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오히려 달러는 약세로 가더라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미 달러화 예금에 돈이 몰렸지만 달러가 앞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연말 배당주의 계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올해 배당 수익률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현금 배당 수익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대신증권은 올해 연말 보통주 기준 코스피 시장의 예상 현금 배당 수익률이 1.49%로 지난해 1.28%보다 0.21%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예상 현금 배당 수익률도 1.11%로 작년 0.72%보다 0.39%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제 등을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이익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유보금을 활용한 배당과 투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 성향이나 배당의 증가 폭이 이제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가파르게 나타날 전망이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이제 그런 정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차 관심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는 하이츠진로가 4.12%로 예상 배당 수익률 최상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양생명, NH투자증권 등이 배당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는 GS홈쇼핑을 비롯해 파트론, 파라다이스 등의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손안의 은행, 모바일뱅크를 통한 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KB하나은행도 모바일은행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주로 의존했던 5등급에서 6등급의 중신용자들이 좀 더 싼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5월 선보인 모바일은행 위비뱅크입니다.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여 월 평균 80억 원, 누적으로는 이달 초까지 400억 원의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KB하나은행도 새로운 모바일은행 브랜드를 선보여 중금리 대출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중 새로운 모바일은행 브랜드 써니뱅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써니뱅크는 여러 벤처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기술을 망라한 모바일 전문은행으로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하나은행도 모바일 전문은행인 원큐뱅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큐뱅크는 지문이나 홍채 등을 이용한 최첨단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나멤버스와 연동한 다양한 부가 기능도 갖출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 대출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 등급 자료가 없어 신용 5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자들을 겨냥한 대출 상품을 내놓지 못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1,200여만 명에 이르는 중신용자들은 20%가 넘는 비싼 이자를 내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타깃으로 한 모바일은행이 활성화되면 신용도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한데요.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어떤 점이 미흡했길래 롯데와 SK가 면세점 수성에 실패한 것일까요?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차 시내 면세점 대전.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국내 면세시장 판도는 아예 새로운 그림으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면세점 업계의 삼성전자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던 롯데는 잠실 월드타워점을 잃었고 면세 사업자들 중 가장 위태로웠던 SK는 광장동 워커힐을 신규 사업자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 중 어떤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을까?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표입니다. 관리 역량, 경영 능력, 경제 사회 발전 공헌도 등 5가지 항목으로 100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롯데는 상생 협력 노력에서의 평가가 바닥이었습니다. 롯데 월드타워점은 제2월드타워가 내년에 완공되면 관광 인프라까지 갖춰 긍정적인 관측이 많았던 곳이었지만 정작 지역 평판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불매운동을 벌일 정도로 주변 골목 상권과 극심한 마찰을 일으켰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독과점 논란도 이번 면세점 선정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23년 동안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해온 SK는 배점이 가장 큰 관리 역량 부분이 모자랐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면세점은 총 6곳.
워커힐 면세점은 이들 점포 중 4,800제곱미터로 가장 작습니다. 지난해 매출도 중소규모인 광화문 동아면세점보다 200억 원가량 적은 2,7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위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SK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1,000억 원을 투자해 면세점 면적을 넓히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롯데는 경영권 다툼과 지역상권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지역 평판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SK의 경우 가장 작은 점포 면적에 매출 등 관리 운영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 면세점 사업권 수성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심했던 롯데와 SK는 결국 기존 면세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하는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무상 지분율을 낮추면서 추가 분담금이 급증한 것인데요.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재건축 투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인데 우선 이 무상 지분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무상 지분율이라는 것은요. 보유한 대지 지분 대비 무상으로 받게 될 주택 면적 비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면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집 크기가 줄어들어서 같은 주택형을 분양받는데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지분율이 200%일 때 대지 지분 33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조합원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은 66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 지분율이 100%로 줄어들게 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도 33제곱미터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무상 지분율이 200%에서 100%로 줄어들었을 때 기존에 받기로 했던 66제곱미터를 받으려면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무상 지분율을 낮추면서 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2010년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에게 164%의 무상 지분율을 제시해서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합원에게 통보한 무상 지분율은 이보다 최고 32%포인트 낮은 132에서 158%였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 과천주공 6단지의 경우에도 역시 2012년 GS건설이 150%의 무상 지분율을 제시하면서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상 지분율을 132%로 내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죠? 네, 시공사들은 무상 지분율 인하를 건축비나 금융비용에 증가하였다고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공짜로 지어줄 수 있는 집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재개발, 재건축 수주 경쟁이 부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 건축비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높은 지분율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피해들을 입지 않으려면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이런 피해는 결국에는 시공사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초기부터 추가 분담금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투자성 검토 때 가령 추가 분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50% 낼 때와 100% 낼 때 각각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업계에서는 지분율이 140% 이상이면 비현실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공사가 지나치게 높은 지분율을 제시한 곳은 피하는 게 낫다는 조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적정 지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다면 투자하지 않는 게 낫다고 조언을 합니다. 네, 무상 지분율을 낮추면서 투자에 빨간불이 켜진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금융상품 판매와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고령 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내용의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각 영업 점포는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둬야 합니다. 특히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장치가 적용돼 투자 결정 시 가족이나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지 않을 때는 최소 하루 이상 투자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산 반영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10대 건설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34만 가구,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대대적인 분양에 나설 경우 공사비 지급 보증 등 차입금의 증가로 부채 비율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을 제외한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을 집계한 결과 190.74%로 지난 동기 대비 4.5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포스코건설로 부채 비율이 지난 3분기보다 22.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까지 부동산 장기 침체로 비용 절감에 집중한 효과가 나타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급여를 낮추고 계약직 비중을 높인 것입니다. 지난해 말 10대 건설사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주요 8개 건설사의 계약직 비중은 올 3분기 17.5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분양사업 호조로 늘어난 매출을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 이자 비용이 감소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포스코건설의 경우 올 3분기 누적 기준 이자 비용은 41억 1,700만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6% 감소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8.8%, SK건설은 29.2% 이자 비용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건설자재인 철근,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환율, 금리 등 외부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뒤 대형 가맹점도 카드사를 향해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대기업 가맹점은 최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대형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96%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0.8%로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현재 2.2% 수준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내년부터 1.9%로 조정될 전망이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아지는 셈입니다. 불경기의 대형 가맹점도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자 카드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안 그래도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간 6,700억 원가량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까지 내리면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더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간부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근무하는 조성목 과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신고가 지난주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사기범이 사칭한 조성목 과장은 직급은 다르지만 금감원 간부의 이름으로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지원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현금 수취형 수법을 동원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좌의 돈이 털릴 것이라며 겁을 준 뒤 현금을 찾아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토록 했습니다.
그 후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뒤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돈을 받아가거나 집에 침입해 훔쳐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임자해봤어? 라는 어록으로 유명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학술 행사와 사진전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맨주먹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군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아산 정주영 탄신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사진전이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아버님의 삶과 철학, 업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격동기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되는 연구를 위해서도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영인문학 분야의 20명의 교수진을 필두로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총 4권의 아산 연구총서를 발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4권의 총서를 바탕으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얼과 꿈, 사랑과 삶, 살림과 일, 나라와 훗날이라는 4가지 주제로 그의 창업 정신과 가치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산업화의 주요 고비마다 큰 발자취를 남긴 정주영 명예회장의 삶과 인간적인 면모를 담은 90여 점의 사진전도 펼쳐집니다. 사진전에서는 1946년 현대자동차 공업사 창립을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 산업화의 필두에 나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키운 역사적 순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산 정주영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정계화 재계학계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아산의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회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미국의 거대 제약사 화이자가 보톡스 제조업체인 엘러간과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3조 원 이상 규모의 합병안에 합의해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업체에게 제재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최저임금과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법인세율은 30%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험 상품을 인터넷에서 한눈에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오는 30일 문을 엽니다. 이에 따라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인 상품을 내놓기 위한 보험사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홍지영입니다.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 영동은 금요일까지 비나 눈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모레인 수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과 경북 동해안, 호남과 제주도가 5에서 20mm고요. 영남지방 5mm 내외입니다. 강원 영동은 금요일까지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과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밤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이 10에서 20cm나 되니까요.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는 수요일 밤부터는 눈으로 바뀌어서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따라서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새벽 사이 첫눈이 예상되고요. 눈과 비가 그친 후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를 기록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의 추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4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산간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속초, 강릉 6도에서 7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보이겠고 광주 9도에서 14도, 대구 9도에서 12도 분포로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기온이 최저로 떨어진 뒤 조금씩 더 오르겠고요.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면서 남긴 말인데요. 대한민국 민주화의 뿌리를 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생경제연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